안녕하세요. 오늘은 집단이 구조를 갖춰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단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예시로 학급, 회사, 또 동아리, 가족, 또는 봉사체가 있죠. 집단의 구조를 갖춰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조가 없으면 혼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구조가 있는 집단은 질서와 효율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구조가 없는 곳에는 밑에 직원들이 자신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몰라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구조가 있는 집단은 질서와 효율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와 직원들의 컨디션도 잘 조절이 되어 일을 하는 데에 더 능률이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러면 집단이 구조를 갖춰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 분담이라는 것을 통해 누가 무엇을 할지 정해져야 일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시로 축구팀에서 골키퍼, 그다음에 수비, 공격수를 나누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만약에 골키퍼나 수비, 공격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모두가 골키퍼를 하게 되거나 모두가 수비를 하게 되거나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든 역할 분담을 통해서 각자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책임을 명확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이 잘못되거나 그 다음에 잘 됐을 때 이거에 대한 책임이 분명해짐으로써 그 구조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에서 팀장이랑 팀원과의 역할을 구분시켜 놓는 것이죠. 팀장은 팀원이 하는 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지시를 해줍니다. 또 그 모든 과정에서의 이 일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또 how,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 일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이 why와 how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기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저 무엇인가를 해 라고 했을 때에는 그 일들이 목적성 없이 흘러가거나 방향성 없이 흘러가게 되어 그 일이 꼬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구조가 생기면 갈등이 최소화됩니다. 규칙과 또 절차가 명확하다면 불필요한 다툼이 사라지거나 거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회를 진행한다 했을 때 규칙이 있으면 의견 충돌이 떨어지기 마련이죠. 아침과 저녁에 핸드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으면서 그 핸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2주 동안 핸드폰 사용 불가라는 이런 규칙이 있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핸드폰을 쓰고 싶어서라도 핸드폰을 아침과 저녁 시간대에 쓰지 않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규칙이 없다면 본인이 원하는 때에 사용하거나 또 본인이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쓰게 되면서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또 혼란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구조가 있게 되면 목표를 달성하는데 용이해집니다. 구조가 있다면 목표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선 항상 why, how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자가 정확하게 지시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이 모든 구조는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자의 직책으로 있는 사람들은 모두 관리, 교육,
지시체계를 잘 이행해야 됩니다. 이 관리란 시설의 관리도 있겠지만 사람의 관리의 영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부서에 배치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어디 구역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1번, 2번, 3번으로 매뉴얼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교사라고 생각해봅니다. 교사로서 해야 되는 일 1번, 2번, 3번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이 세 번째 부서에서 기숙사라고 하면 기숙사의 선생님들끼리 주 1회에 어떤 거 관련해서 회의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기숙사 사무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하는 직책을 가진다 등 이런 식으로 시간과 각종 일들에 있어서 구체적인 규칙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구조라는 게 있으면 그 집단의 지속 가능성이 생깁니다. 개인들이 나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집단은 바뀌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동아리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구조가 없게 되면 한 명이 없어졌을 때 그 집단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단의 구조를 갖추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요. 두 번째는 각 목표별 역할을 설정하고요. 세 번째는 규칙을 만들고요. 네 번째로는 의사소통 체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평가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해서 활동 회고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부터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집단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 설정을 할 때는 how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 역할에 대해서 동일하게 왜 해야 되는지와 그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해 놓는 겁니다. 세 번째는 원칙입니다.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세우고 회의하는 거에 있어서 방식을 정하고 의사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절차를 두는 겁니다. 아침 회의가 있다고 하면 아침 회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저녁 회의가 있다고 하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 1회 기숙사 선생님들의 회의가 있다고 하면 이때는 기숙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것들을 정해서 위에 학교장이나 이 부서장에게 보고를 올리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이 위에 결정권자들은 결정을 하고 다시 이것을 밑에 부서에게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의사소통 체계입니다.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와 상의할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이걸 모든 프로젝트, 모든 사건, 모든 상황들에 다 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싶읍시다. 그럼 그 모든 프로그램에 누구에게 보고하고 누구와 상의를 할지에 대해서 서로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와 피드백입니다.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잘된 점, 그 다음에 개선할 점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A/B 테스트, 그리고 결과를 도식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잘 된 건지, 어떤 것들이 못된 건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방향을 정할 수 있겠죠. 그림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목표를 세웁니다. 역할 분담을 합니다. 규칙을 세웁니다. 의사소통을 정합니다. 그 다음 평가, 개선을 합니다. 목표는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요. 역할 분담은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규칙은요 어떻게 운영될 건지, 의사소통은요 정보가 어떻게 흐를 것인지, 마지막으로 집단에 어떻게 해야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발렌시안 캠프를 주최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그램을 목록화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시간, 식사, 조리 체험, 그 다음에 게임, 찬양, 조별 활동, 취침 등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정해지겠죠. 두 번째는 위험과 필요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프로그램이 교사를 적절히 많은 인원을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단순 활동, 예를 들어 식사와 취침입니다. 여기에는 최소 감독이나 조장,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 번째로 역할 구분합니다. 총괄을 먼저 세우고요. 이건 메인 담당입니다. 이거는 학교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담당자가 생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프로그램의 전체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의 영역이 있습니다. 서포트죠. 여기는 진행, 안전, 기록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집단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원 역할입니다. 백업이죠. 간식, 물품, 음향, 위기 대응 팀으로 구성이 됩니다. 교사 인원 배치 원칙은 학생 수 대비 비율을 10명당 1명으로 배치를 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10대 2, 3명이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보고와 의사소통 체계를 가져야 됩니다. 현장 교사는 프로그램 담당 교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캠프 총괄 책임 교사나 교장에게 보고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보고하는 라인이 명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캠프에서 실제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말씀 시간이 있습니다. 위험도 낮죠. 주로 정적인 활동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음식 조리입니다. 위험도 매우 높습니다. 이때는 총괄교사 1명에 조별로 지도교사가 1명씩 붙어야 됩니다. 위생을 지도하고 화상을 예방하고 조리 순서를 안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식사 시간입니다. 위험도 중간입니다. 이때는 총괄교사 1명, 생활 담당 1명, 보조교사 1명 대기합니다. 줄 서기, 자리 배치, 알레르기를 관찰합니다. 수면, 취침 시간입니다. 위험도 높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야간, 안전사고, 탈출, 위험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숙사에는 사감선생님이 의무적으로 1명은 항상 거주해야 합니다. 비상사태, 그 다음에 학생들끼리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순찰, 점호, 소등, 긴급 대응을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게만 맡기면 절대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걸 구조도로 만들어 보면 플로우 차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캠프 총괄이 있겠죠. 교장이나 책임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나뉩니다. 프로그램 총괄이 있고요. 생활과 안전 총괄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로그램 별 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교사가 있고 학생 리더 또는 조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라는 게 생기게 되면 각자 어떤 역할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해지게 되고, 이는 곧 효율과 분쟁이 적어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되는 사람, 손이 되는 사람, 척추가 되는 사람, 발이 되는 사람, 이 네 가지 균형이 꼭 맞아야 됩니다. 이것이 망가지는 순간, 하나로 망가지는 순간 밑에 사람들은 서로 싸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집단은 와해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하자면요. 목표를 설정하시고 역할을 명확히 하시고 규칙을 정하고 의사소통을 체계화하셔서 매번 소통이 원활히 되게 돼야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 무엇을 더 구조로 만들어야 되는지, 매뉴얼화한다고 하죠.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여기로 왔을 때 이 모든 일들이 효율적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 또 개선,